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요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북에 계시던 분들은 말투가 조금 더 이렇게 왜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네. 제가 원래 딱딱하기도 하고. 아 원래요? 네. 근데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투가 되게 뭐 유려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 북한에서는 왜 한국 말투, 서울 말투 들으면 되게 막 간지럽다고 한다면서요? 안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아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좀 여쭤보려고. 파리 올림픽 보셨죠? 예.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저 이제 시작된 건가요 지금? 네, 아. 저희 원래 이래요. 아. 폴더블 폰 그 삼성이 네. 이제 협찬하면서 네. 선수들한테 이제 메달 따고 나서 시상대에 셀카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빅토리 셀피라고 부르죠. 네. 네. 그 신유빈 선수랑 같이 셀카 찍었던 그 북한 선수들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네네. 그게 왜 그런 거? 어떤 처벌? 어떤 그게 처벌이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북한 소식에 정통한 데일리 NK라는 그 언론 매체에서 예. 보도가 된 건데요. 사실관계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 하지만 데일리 NK의 보도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그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기 이전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나 이제 뭐 올해 초부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남한과 선긋기를 완벽하게 하고 있고 또 그 선긋기라는 게 사실상 뭐 아예 남남이고 제1의 적대국이고 이러면서 사실상 남한을 가장 큰 적으로 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사실 뭐 문화예술 이런 데도 다 전적으로 퍼지면서 한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해외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찾아가던 곳이 북한 레스토랑인데 북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제히 남한 손님들을 받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여행 유튜버들이 평양냉면 찍는 거 하나 좀 영상 하나 건지려고 갔다가 대부분 다 거절당하고 온 사례가 지금 올해 초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는 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이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예. 특히나 한국도 이제 대규모 올림픽 선수단을 꾸려서 파견을 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과 조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북한이 아마 선수들한테 올림픽 가기 전에 강조를 했겠죠. 한국 선수들 만나면 뭐 일절 뭐 반응하지 말아라든가 혹은 뭐 어떤 대응도 하지 말아라든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뭐 어떻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줬을 텐데 이제 그 두 선수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시상되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따르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네.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빅토리 셀피라는 건 뭐 어떤 선수가 돌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올림픽 위원회가 결국은 그렇죠. 돈을 삼성으로부터 스폰을 받기 때문에 그 스폰을 받는 삼성에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빅토리 셀피를 요구한 거고 그 빅토리 셀피를 찍는데 그 사용된 핸드폰이 이제 가장 최신 폴더블 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올림픽 위원회 요구 사항에 따라서 사진을 찍은 거고 그 두 선수 그 북한의 두 선수가 뭐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에 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문제를 하나 문제 삼고 지금 그 두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선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아, 그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일본 선수들 제치고. 예. 그러면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통 성과를 거뒀으면 칭찬을 해줘야지. 인민의 영웅. 뭐 그렇죠. 뭐 그런 인민의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잘하고 왔다 정도 네. 뭐 호응 좀 해주고 칭찬 좀 해줘야 하는 그 어린 새싹들인데 단지 그 사진 하나 찍었다고 해서 그들을 뭐 처벌하고 뭐 어디 뭐 노동 단련대 보내고 이거야말로 사실상 북한이 늘상 얘기하는 본인들이 정상국가임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정상국가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데 가장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북한에서 어떻게 보도가 된 건가요?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도가 됐다라기 보통 그런 건 보도는 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 보고 자료, 그러니까 그 이런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여러 가지 행동 사항에 대한 보고 자료가 유출이 됐다고 봐야겠죠. 북한 이제 정부의 북한 당국의 올림픽 대표단이 돌아가면 올림픽 기간에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종합적인 그 감시 보고서 같은 게 올라가는데 감시 보고서 안에 이제 이들은 뭐 처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보도를 했죠. 감시 보고서. 예. 파리 가서 그 외국 외국 총화 나가서 보고서라고도 활동을 하죠. 네, 그렇죠. 거기서 누굴 만났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한 거 같고 네네, 이렇게 네, 다 네.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디
뭐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뭐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감옥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감옥 엘리트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감옥 보내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니고요. 네네. 하지만 국가대표의 자격을 뭐 박탈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중앙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라면 어느 시라든가 지방으로 이렇게 좌천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처벌을 할 가능성은 높고 또 사상투쟁 같은 거 좀 하겠죠. 자아 비판 같은 것도 시키고. 그 또 위원님은 북한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시고. 그렇죠. 김일성 대학, 네. 뭐 영문과 네. 나오셨다고. 그 엘리트층의 탈북 과정은 일반인들하고 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일반인 탈북민들과 똑같은 루트를 밟아서 오신 그 뭐 엘리트 계층 탈북민들도 계시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언론에서 엘리트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 있다가 그러니까 해외 북한 뭐 공관원이라든가 혹은 북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공식 직함을 달고 해외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탈북 루트가 뭐 두만강을 건너서 뭐 중국을 통과해서 동북삼성 동남아 일대로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위치하고 있던 그 해외 거주지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어떤 루트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위원님도 베이징대 유학 당시에 예. 탈북을 하신 거고요. 예. 그 이야기가 조금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2010년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그 해에 이제 유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는 분위기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문과생을 유학생으로 선발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문과생을 유학생으로 내보낼 시 뭐 사상적인 이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빨리 이렇게 생길 수 이과보다는 문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뭐 문과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과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는 뭐 이제 문과이과 구분은 없다 생각하는데 과거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선발을 해서 유학생으로 내보냈지만 문과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선발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에 김정은이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면서 그 김정은 조선에 필요한 인재들은 아무래도 조금 북한의 베이스를 두고 그리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모토 아래 이제 유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내보냈죠. 그때 문과생들을 대거 선발을 해서 내보냈고요. 네네. 그 흐름에 따라 저도 그 흐름을 타서 2010년 1월에 유학을 나왔었고 유학을 하던 도중에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결정적으로는 사실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충성하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러면서 당연히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하지 않고 김씨 일가에 대해서는 충성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유학을 나오면서 이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막에 가려져 있던 여러 가지 진실을 보게 되고 또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북한이라는 체제와 그리고 이제 현실을 깨닫고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쿠바 대사관에서 일하시던 예. 리일규 참사 예. 또 탈북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선배십니다. 거기서는 다 이렇게 통합니까? 엘리트 코스 밟아온 사람들? 보통 외교관을 하려면 나와야 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고. 이제 그 대원 외고 같은 개념인데 뭐 태용호공사도 그 고등학교 출신이고 리일규 참사도 고등학교 출신이고. 근데 그런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어떻게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김정일 시대에 우리나라로 넘어온 엘리트와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엘리트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집권 그 전체 기간 동안 넘어온 엘리트가 약 56명 정도에서 58명 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요. 김정은 시대,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김정은 시대에 이제 넘어온 탈북 그 고위급 탈북자, 이 고위급 탈북자라는 것도 뭐 언론이 정한 어떤 그 휘뚜루마뚜루 그게 아니라 국정원이 여전히 보호하고 어떤 국정원의 안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여전히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고위층 엘리트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물론 태영호분 홍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면서 좀 본인이 바꿔 나오신 경우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이제 분류를 하는 고위층 엘리트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약 140명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말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특히나 2017년 이후 고위급 탈북자 특히나 2018년, 2019년 이때 정말 급증했고 작년에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엘리트들의 탈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엘리트 탈북민들이 증언하시는 그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훨씬 더 북한의 미래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장래에 대해서 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의 그 통치 스타일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김정은 그 자체가 어쨌든 북한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실 감각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오도를 내려야 되는데 김정은은 머리가 꽃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북한의 현실은 그걸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죠. 하지만 이 북한에 있는 현실 그대로 김정은한테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왜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면서 그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한 간부들을 매우 혹독하게 처벌하거든요. 근데 그 처벌을 받은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뭐 지금 그 어디죠? 그 갈마 해수욕장, 원산 갈마 앞바다가 원산이 김정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산을 세계적인 휴양 도시를 꾸리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지금 대단지 그 휴양 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리조트를. 근데 그 리조트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지어라라고 이제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는데 세계적인 수준에서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설계 도면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도를 가져오려면 당연히 세계적인 거장을 데려다가 설계를 시켜야죠. 하지만 북한에 있는 건축 하시는 분들은 뭐 실력이 뛰어나겠지만 결국 세계적인 레벨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상의 걸 가져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건설 자재나 이런 것들도 대북 유엔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나름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보고를 드렸더니 김정은이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하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럼 간부들은 아니 모든 조건이 이러한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걸 가져왔는데 이것이 본인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기준은 지금 거의 삼성물산이 건설하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괴리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 김정은은 그 괴리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내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 처벌을 시키고 다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간부가 그 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포 정치가 사실상 간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엘리트들로 하여금 내가 여기에 더 있다가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뭐 가족 포함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의 미래가 더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점점 더 자기 살기 위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김정일 시대보다 김정은 시대에 더 가속화가 되는 거고 그 표현 중에 머리가 꽃밭이라고 그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좀 종종 쓰시는 표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김정은 머리가 꽃밭이라는 건 이 사람만 다른 세계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지나치게 거예요?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은 본인이 북한의 현실을 그렇게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뭐 대북 유엔 제재를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김정은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제재를 다 받아놓고 본인은 제재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게 되면 지금도 보면은 어떤 식의 그 머리가 꽃밭이냐면 지금 압록강 일대에서 수해가 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해 현장에 본인이 4개월 전에 산 벤츠를 끌고 간다든가 지바겐 그것도 지바겐 SUV 차량을 끌고 가면서 3억 하지 않나?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아마 김정은이 타는 차량은 더 비쌀 겁니다. 풀옵션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방탄까지 되면은 한 5억까지도 갈 거로 보는데요. 그리고 그걸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지금 러시아로부터 명마라고 칭송하는 그 말을 그 백마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다 해서 명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말들을 지금 몇십 마리 뭐 27마리인가요?를 지금 수입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말을 수입하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의 하치를 위해서. 근데 지금 그런 말을 수입한다든가 이런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싶다라는 건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왕 놀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김일성
김정은 시대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김일성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예. 김일성 시대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독재자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죽일 놈이죠. 예. 하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김일성 시대에 아주 잠깐이라도 한국 경제를 따라잡았던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경제, 그 북한의 생활 수준이 남한의 한 2.5배 정도 되는 수준도 있었고 그런 시대도 50년대 있었고. 또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북한의 경제 성장이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한국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대등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격차를 체감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시대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김정일 시대보다 나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김정일은 본인이 잘 못한다는 걸 압니다. 본인이 어떤 뭐 경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은 은둔형을 택했습니다. 나서지 않았죠. 예. 나서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 융통성이라는 건 결국은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지만 예.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허용하면서 북한 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즉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북한의 경제는 성장을 했어요.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내수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중산층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다져나가면서 북한 체제가 북한이라는 어떤 시스템은 망가졌지만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여러 가지 의지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굴러가는 그런 어떤 민과 관이 뭔가 협동해서 뭔가 북한이라는 걸 이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김정은은 관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악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존에 민의하던 그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억압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배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농수산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모두 장마당에서 이제 북한이 다 빼앗았죠. 그러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마당이 하던 만큼의 그 물자 공급이라든가 그렇죠. 뭐 가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을 없애면서 쌀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장마당이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물가가 요동치지 않았는데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없애면서 괜히 물가만 요동치고 환율도 요동치고 하면서 북한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외환 담당 관리를 총살하고 그 장마당을 통제하는 임무를 가졌던 사람을 총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책임 소재를.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다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김정은 저거는 머리만 꽃받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치 중에서 꼴찌고요. 아마추어고 너무 지나치게 아마추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폭군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논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실상 뭔가 땜빵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약간 시한폭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